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화입니다. 첫 번째 녹화는 너무 영상이 길어졌어요. 했던 말 또 하고를 반복하고 해서 다시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단 러츠에 대해서 제가 좀 보자면, 제가 2008년에 김연아의 러츠 플립과 아사다마오의 러츠 플립을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한 8, 90%가 그 당시 가설로 세웠었던 내용들이고요. 십수년에 걸쳐서 검증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뚜베네 쪽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그 선수들의 데이터까지 추가가 되어서 오늘 얘기할 내용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의 80%, 90%는 사실 2008년에 제가 가설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 러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전문가가 어느 한 분야에 딱 나타나면 그 앞에 잘난 척 하면서 나대던 전문가들은 짜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피겨파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건방진 건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전문가로 안 보여요. 그건 뭐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선수를 해본 적도 없고 피겨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하는 내용은 그 어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한테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 먼저 기본적으로 러츠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를 그었습니다. 보통 러츠라는 건 점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넷지 아웃엣지 이넷지 아웃엣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기쯤을 끄어서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는 A, B라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B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했던 건데, B의 경우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구간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로 퉁쳐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고, 결국 러츠는 이거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어느 구간에서 뛰는 점프예요. 먼저 아무런 러츠나 다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를 둡니다. 첫째, 아웃엣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두 번째, 점프를 뛰는데 리듬과 템포가 일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약력을 효율적으로 발휘 가능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공중 자세를 만들기 편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먼저 김연아의 러츠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밴쿠버 올림픽 때의 러츠는 뒷장면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3월드 거는 조금 사이드 장면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죠. 러츠라는 게 이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끄어서 보겠다라고 했죠. 자, 지금 오른쪽 다리를 내려놨어요. 그죠? 몸의 왼쪽 편에 내려놨습니다. 몸의 왼쪽 편에 내려놨고 인엣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간날입니다. 무게가. 중간날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들어갑니다. 중간날로. 지금 끄어지는 금이 깔끔하죠? 중간날이라서 그래요. 중간날로 쭉 들어가고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훅 들어가죠? 자, 여기서 훅 들어가는 이 구간 제가 그림에 그려놔서 여기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구간이에요. 빨간 선 1번 구간, 오른쪽 다리가 올라갔죠? 오른쪽 다리 올라가죠? 그죠? 자,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느냐? 1번 구간은 토를 들어 올린다. 최대 높이의 70% 이상. 자,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런데 여 구간에서 갑자기 보면 빙판이 흰 얼음 알갱이가 많이 보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2번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2번 구간인데, 이 2번 구간에 들어가니까 얼음들이 다 흰색으로 쫙 변하죠, 이 선들이. 이건 뭐냐? 자, 앞날의 무게가 실리게 되면 토의 일부, 토 끝의 일부가 빙판을 긁게 돼요. 그러면서 빙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여기까지는 중간날로 왔어도 이 구간부터는 앞날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날. 왜? 커브를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커브를 그리면서 이 구간에서 보면 올려놨던
즉 앞에 1번 구간에서 올려놨던 다리를 마저 동작을 만들죠. 토픽을 찍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잘 보면 다리가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굽혀진 상태죠, 무릎이. 그래야 토픽에 가속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고 이제 다 돌고 여기서 보면 이제 주황색 구간이 2번 지나갔어요. 3번 구간 노란색 구간입니다. 이 노란색 구간 토픽을 내려 찍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구간. 노래 찍었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1번 구간이었죠. 지금 앞에 영상과 좀 다르지만 여기가 1번 구간이잖아요. 지금 일로 들어가는 거 1번 구간 때 또 올렸죠. 자, 이제 2번 구간에 들어갈 때 무릎이 굽혀지면서 토픽 준비가 됐어요. 2번 구간 최대 높이로 토를 들어 올려 찍을 준비를 한다. 무릎은 살짝 내지는 선수가 편한 수준으로 굽혀 놓는다. 이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구간, 이 구간 여기서 내려 찍는다. 자, 여기서 보면 3번 토를 내려 찍는다죠.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이제 3번 구간 노란이 지났어요. 3번 구간 여기 끄트머리가 토픽이 됐을 때의 위치겠죠. 자, 그럼 4번 구간은 뭐냐? 토픽을 하고 나서 살짝 긁어주고 나가는 이 구간을 4번이라고 보는데 4번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회전 운동이 빨리 시작하는 케이스는 아예 불필요하다. 없어도 되는 구간이고 그럼 5번 구간이 뭡니까? 5번 구간은 날이 더 왼쪽으로 너무 나가서 인으로 꺾이는 구간이죠. 그래서 5번 구간은 롱엣지 구간이에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들 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번 구간 들어갈 때 앞날에 무게를 실는다고 했죠. 앞날에 중간날로 점프 뛰는 선수들 꽤 있습니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구간 때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죠. 그죠? 오른쪽 다리가 1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1번 구간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다리가 올라간다. 안 되는 선수가 99%입니다. 1번 구간에서 토를 안 들어 올리고 노는 선수가 99%예요. 그러면 1번에서 토를 안 들어 올리면 2번, 3번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에서 1번 구간의 동작까지 하려면 급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리듬과 템포가 안 좋겠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할 거고 도약력을 효율적으로 발휘 가능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걸 템포를 그대로 가져가면 3번에서 토픽이 아니라 4번이나 5번까지 밀려서 토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전제가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시작되어야 되고 2번에서는 토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야 되고 3번의 끄트머리에는 토픽이 내려와서 찍어야 되고 그래서 4번은 없어도 그만이고 공중자세에서 무릎이 펴진 상태로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2번이 끝날 때쯤에는 무릎이 살짝 굽혀져서 토픽 준비가 끝나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펴진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내려오면서 굽혀집니다. 그러면 토픽 타이밍이 더 느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주의사항 3번으로 쭉 가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3번이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가 무릎이죠. 왼쪽 다리 무릎, 왼쪽 다리 무릎, 발목, 그리고 날이에요. 어때요? 이런 모습이 나오죠. 무릎과 발목이 날보다 다 왼쪽 편에 있어요. 조금만 더 돌아가서 자, 기본적으로 발목이 안 꺾인 상태만을 보더라도 보십시오. 무릎, 발목, 날이죠. 거의 이런 모양새가 힘을 가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힘이 가해지니까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거의 직선에 가깝다가 딱딱딱 위에서 힘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점프를 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죠. 이게 바로 이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이해되셨어요? 이 모습.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무릎이
날이 이렇게 아웃 엣지인데 요렇게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과정에서 무릎이 여기에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보다도 무릎이 왼쪽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픽을 해서 쭉 나가면 토픽을 하고 오른쪽 무릎이 일로 들어오게 돼요. 회전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간격이 얼마 없죠. 무릎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였다면 양쪽 다리가 간섭이 생깁니다. 간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점프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다면 그 선수는 이 무릎이 충분히 나갈 때까지, 빠져줄 때까지 토픽을 못하고 주저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선수가 이 무릎이 충분히 나갈 때까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여기가 아니라 날이 몸 바깥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나가서 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몸의 중심선에서 찍어야 되는데 날이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무릎도 몸의 가운데로 들어온 무릎이 나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픽 타이밍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즉 1번에서 스타트를 안 해도 밀리는 거고, 무릎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새를 하더라도 간섭 때문에 토픽을 주저하게 되고 토픽 타이밍이 밀리죠. 그러면 1번과 이 문제가 동시에 다 있게 되면 4번과 5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무릎이 비어 있으면 간섭이 없기 때문에 토픽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토픽 타이밍을 안 밀리면서 무릎이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간섭이 없으려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몸을 이렇게 밖으로 빼요. 그러면 토픽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간섭이 없겠네요. 오른쪽 무릎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든지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츠라는 건 이 날과 토픽 간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거의 일직선에 있는 상태로 토픽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반대로 플립은 인엣지로 뛸 때는 이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이 벌어질수록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무릎이 몸의 가운데를 맞게 되면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에 간섭이 생긴다 했죠. 자, 그런데 플립의 경우에는 반대잖아요. 러츠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날이 인엣지가 되고 플립이 되고 무릎이 살짝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선수 몸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그럼 간섭이 있잖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토픽이 날과 토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토픽 중심 지점에 있는 거지. 그래서 무릎이 몸의 중심 라인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플립의 경우는. 그러니까 플립의 경우는 발목보다 이쪽에 있는 게 맞고, 아웃 엣지는 여기에 있는 게 맞는데 눌려지는 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즉 무릎의 위치가 플립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좌우 간격을 벌려야 되잖아. 토하고 날가에. 그래서 간섭이 안 일어나는 건데, 러츠의 경우에는 이 날과 토픽 간의 간격이 없이 일자로 서야 되니까 무릎이 이렇게 오게 되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무릎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주는 형태여야 돼요. 그리고 아웃 엣지를 긁으면서 나갈 거고. 그죠? 자, 아웃 엣지를 그리면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양쪽 다리가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가장 중요한 거 1번 구간에서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무릎과 발목은 날 끝보다도 왼쪽 편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발목과 무릎 간의 이 눌려진 상태에서도 이쪽으로 기우는 모양새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2번에서는 토를 최대한 들어올린 상태에서 토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야 되고, 3번에는 이 최대한 빠르게 토픽을 찍어야 되고, 이거를 지키면 돼요. 그리고 상체가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이런 기준 원칙을 다른 선수들은 잘 지켰느냐, 그걸 보자고요. 자, 김채연을 볼게요. 김채연의 좀 옛날 영상인데 왜 옛날 영상을 가져왔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최근에 김채연의 러츠는 살짝 날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플립 수정을 좀 하고 나서 이때 과거보다는 살짝 빠져요. 몸의 중심에서. 그래서 옛날 걸 가져왔습니다. 자, 오른쪽 날을 내려놨어요. 이제 1번 구간에 들어가겠죠? 1번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를 들어 올린다. 최대 높이 70% 이상. 자, 1번 구간 들어갈 때 어때요? 올렸죠? 자, 이제 2번 구간 들어가죠? 2번 구간. 2번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대 높이로 들어 올린 토를 찍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무릎은 살짝 내지는 편한 수준으로 굽혀 놓는다. 자, 2번 구간 무릎 굽혀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구간 들어가요. 3번 구간 내려 찍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날, 발목, 무릎. 오른쪽 무릎과 간섭 없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선수들은 이 무릎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토픽을 못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고 몸에 어떻습니까? 몸이 똑바로 서 있죠?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기운다고요.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 있죠. 네. 즉 기본 원칙상 김연아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연아도 그렇고 이제 김채연도 그렇지만 자, 왜 러츠가 7시로 도약이 되느냐? 자, 이 과정에서 보세요. 도약 이제 토픽을 내려 찍는 구간인데 날은 여기 있고 몸의 중심은 이렇게 있죠. 그죠? 몸을 이쪽 방향으로 살짝 미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후진 점프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팩터가 합쳐지니까 7시로 가네요. 여기서 몸이 여기서 이렇게 받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힘이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몸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몸에 걸린 힘은 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픽을 했는데 토픽을 했고 이 방향으로 가죠. 7시 방향으로. 네. 자, 이게 김채연의 러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약간 사이드 장면인데 1번 구간에서 아까 얘기했던 1번 구간에서 토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좀 잘 보여서 소개합니다. 자, 내려놨고 이제 1번 구간이에요. 들어가죠? 확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구간이 짧네요. 자, 2번 구간 들어갈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죠? 다른 선수들은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거나. 이해됐죠? 자, 3번 구간 토픽.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날이 굉장히 얇게 나가죠? 그죠? 이게 얇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 부분이 잘 돼야 토픽이 원활하게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몸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이 이 몸의 중심에서 만약에 무릎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날이 여기까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릎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몸이 일로 기울던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무릎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몸이 일로 빠지거나 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토픽 타이밍이 틀어진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날이 나가는 방향을 어디 보자. 자, 김채영이나 김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나가거든요. 근데 날이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가 줘야 되잖아요. 무릎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럼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빼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리가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좌우 다리가 많이 벌어지는 힘이 가해지잖아요. 왼쪽 다리에 이 방향에 힘이 크게 걸리잖아요. 빨리 나가면. 그러면 공중 자세에서 모으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아웃 엣지가 걸려서 몸의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걸리잖아요. 왼쪽 다리는. 그런데 그걸 공중 자세에서 모아야 돼. 그래서 많이 안 나가게 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적게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얘기했죠. 공중 자세를 만들기 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려면 이런 기본 원칙들이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빠지니까 많이 안 벌어지니까 모으기가 편한 것이고 또 하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7시로 도약하게 되고 아웃 엣지로 빠져나가는 왼쪽 다리 자체가 7시로 나가잖아요.
7시로 나가는데 몸도 7시로 뜨니까 자연스럽게 모으기가 편해지는 거죠. 다리 모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어쨌든 김채원까지 받고 그 다음 트루소바를 볼까요? 트루소바는 뭐 다를 것 같으세요? 트루소바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릴 때네요. 2019년인데 자 이제 1번 구간 들어가죠? 나를 내려놓고 이제 1번 구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 올라가죠. 1번 구간에서. 근데 굉장히 이게 곡선이 좀 분명하지 않죠. 얇게 가죠. 자, 아직은 중간 날이네요. 자,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서 얘는 좀 중간 날을 많이 쓰네요. 아, 여기서 이제 뒷날이 들리고 앞날로 왔어요. 내려오면서 앞날로 왔네요. 자, 이런 식이고 이거는 옆 장면을 보기 위한 거고요. 자, 이제 요걸 좀 봅시다. 자, 1번 구간 시작하는 거예요. 1번 구간에서 올라갔죠. 근데 앞에 동작과 좀 다른 게 이때는 이제 쿼드러츠를 많이 띄고 있던 시절이라서 이 1번 구간을 좀 크게 그리기 시작해요. 트루소바가.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보강 설명. 1번 구간이 토를 들어 올리는 구간이라고 했죠. 근데 토를 들어 올리거나 동작이 클수록 1번 구간이 길어지겠다. 그죠? 반대면 1번이 짧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다시 1번이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면서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인 엣지가 이제 중립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2번 구간 들어갑니다. 2번 구간 들어가는데 살짝 빙수가 생겼다 말죠. 아직도 얘는 이 구간에서도 중간 날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그런데 뒷날도 들려 있으니까 뒷날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날쯤이다. 자, 그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예, 상체를 보세요. 상체가 기울지 않았다. 그죠? 회전 운동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상체가 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 아이가 왜 앞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안 나오느냐? 회전 운동을 빨리 하면 빨리 무게 중심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빠져요. 긁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궤적을 긁고 나간다라는 개념보다 들어서 뺀다에 가깝기 때문에 앞날의 무게가 잘 안 실려요. 이런 스타일은. 그러나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도 7시고요. 자, 또 그 다음 번. 자, 역시나 1번 구간 들어 올렸고 2번 구간 이제 여기 2번 구간 여기서는 잘 보이네요. 이 각도에서 뒷날이 들려서 앞날에 실려 있죠. 앞날에 실려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뒷날 들린 거 보이죠? 자, 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중간날 뒷날 쪽으로 넘어가면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왜? 회전 운동을 빨리 하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자, 역시나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자, 잘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점프를 뛰는 거다.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점프 라인이 좀 길어요. 자, 여기서도 자, 먼저 이렇게 왔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점프를 뛰는 거예요. 자, 1번 구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죠.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렸어요. 자, 이제 곧 2번 구간 준비. 3번 구간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자,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날, 무릎, 발목. 상체 이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회전 운동을 빨리 해서 선회전을 많이 넣는 선수라도 김연아나 김채연과 같은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면 이렇게 아웃 엣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시로 뜨고요. 다시 예. 이건 지금 트리플 러츠라서 동작이 좀 작죠? 아까 앞에보다. 자, 제가 얘기했죠.
동작이 크거나 토픽 들어 올리는 게 크게 되면 1번도 길어지면 되고, 그게 작아지면 1번도 작아지면 된다고. 즉 자기가 뛰어야 되는 점프에서 어느 정도로 동작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토픽 높이를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예 따라서 1번 구간을 길게 가져갈 거냐 짧게 가져갈 거냐 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돼요. 제가 구간별로 끊어서 설명하는 게 헷갈리지 말라고, 응용을 좀 더 쉽게 하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딱 봐도 작게 돌려 올리죠, 아까보다. 이건 이제 딱 봐도 트리플 같네요. 자, 여기서 짧게. 동작 선도 짧아지죠. 그러고서 뜨고. 네. 어쨌든 트루소바도 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리에바가 좀 재밌어요. 자, 발리에바의 2020년 12월 2020년 12월이에요. 자, 이때의 러처를 보면 좀 재밌는데 1번 구간 시작합니다. 1번 구간 시작하는데 안 올라가고 있죠. 지금 2번 구간 시작하는데 올라가요. 2번 구간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살짝 무릎이 굽혀졌죠? 그죠? 뒷날 들렸죠? 앞날에 실려있죠? 그죠? 몸이 이쪽으로 빠지나요? 안 빠져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얇게 나가죠. 이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토핑 속도를 빨리 했죠. 토핑 높이도 안 높았고. 그래서 아웃엣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전 운동이 시작돼서 오른쪽 어깨가 낮아진 거지, 몸이 우리가 보는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어쨌든 1번 구간에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1번 구간 거의 끄트머리, 2번 구간쯤 됐을 때부터 토가 올라갔다. 20년 12월에는. 그럼 21년 12월, 즉 딱 1년 뒤입니다. 1년 뒤의 모습을 볼까요? 앞에 영상은 20년 12월 26일이고 지금 영상은 21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64일 뒤입니다. 거의 딱 1년 뒤인데 지금의 발리에바는 어떻습니까? 자, 1번 구간에서 올라가죠. 그죠? 1번 구간에서 제대로 올라가줘요. 2번 구간 됐을 때 이제 딱 무릎 굽혀졌고 잡혔고, 역시나 어떻습니까? 날, 발목, 무릎. 아시겠죠? 무릎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모양. 무릎이 몸 안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 러츠가. 여기서 내려옵니다. 3번 구간 내려왔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정면이니까 잘 보이죠? 상체가 이렇게 기울었나요? 아니죠? 상체 안 기울었어요. 회전 운동을 빨리 하니까 무릎이 이렇게 파고들죠. 그런데 아웃엣지 그리면서 날이 나가주고 무릎이 이렇게 있으니까 간섭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무릎이 이렇게 들어와도 간섭이 없어요. 자, 어때요? 1년 만에 발리에바 러츠가 교정이 됐어요. 물론 1년 전 러츠도 아웃엣지 판정은 받아내집니다.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아웃엣지를 받아 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러츠인데 교정했어요. 왜 교정했을까? 더 잘하려고. 또 압니까? 이 교정으로 인해서 원래 발리에바의 계획에는 나중에 쿼드러츠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누가 알아요. 어찌됐던지 간에 단순히 점수를 받는다라고 치면 이전의 러츠도 상관이 없었어요. 더 기본 원칙에 맞게 점프를 수정했습니다. 이때 발리에바는. 일단 약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약간 번외로 안나 셰르바코바의 러츠를 볼까요? 안나 셰르바코바의 러츠를 보면 자, 1번 구간이에요. 1번 구간인데 안 들어가죠. 자, 1번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자, 1번 구간이 들어갔는데 이제 2번 구간 시작될 거거든요. 안 올라갔죠? 2번 구간 시작되는데 올라가죠. 그러면 교정되기 전에 발리에바 러츠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고 무릎 굽혀져서 빨리 찍어요. 대신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2번이 길어요. 셰르바코바는. 즉
1번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안 들어올렸다가 2번을 길게 가져가서 1번 구간에 모자랐던 걸 약간 메운 거예요. 그리고 많이 굽힌 무릎을 이용해서 빨리 찍었고, 그래서 아웃엣지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리듬과 템포라는 관점에서 김연아, 김채연, 투르소바만큼의 평가를 하긴 힘들죠. 냉정하게. 물론 코드 플립을 뭐 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뚜베네 내에서도 선수들 간의 러츠가 갈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투르소바의 러츠를 보여드렸는데, 투르소바는 2017년에 주니어 그랑프리를 데뷔할 때부터 저런 러츠였어요. 정상적인 러츠였어요. 그런데 뚜베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즉 1번 구간에서 스타트를 안 하는 스타일의 러츠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면 발리에바가 그 부분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원래 투르소바는 러츠를 뚜베네에서 안 배웠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데서 배워서 왔을 확률이 높고, 어느 정도. 그러다가 뚜베네에서도 러츠로 인해서 아웃엣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발리에바를 통해서 수정한 모습을 보면 저게 이제 뚜베네에서 저 개념이 잡혔다는 거예요. 1번 구간에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말할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러츠를 뛰는 선수들의 한 99%는 1번 구간에서 스타트를 안 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99%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선수를 못 보잖아요. 기껏해야 국제대회에 나올 정도 선수들만 보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수백 수천의 피겨스케이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각 팀마다 뭐 100명씩 200명씩 있는 팀도 있잖아. 근데 우린 그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1번 구간에서 스타트를 안 해요.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김연아, 김채연, 투르소바는 제가 말하는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켰고요. 발리에바는 그 기본 원칙에서 모자라다가 충족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의 안나 셰르바코바는 살짝 모자라고요. 제가 단순히 러츠를 어떻게 뛰어야 된다라는 설명보다는 많은 선수들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왜냐? 앞으로 오늘 말한 이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선수들을 지적할 때 그 포인트를 찍어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싱글 더블 러츠를 뛸 때는 1번 구간에서 가만히 놀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2번, 3번에서 해줘야 될 토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싱글 러츠나 더블 러츠를 뛰는 선수에게 1번 구간에서의 동작을 주지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트리플로 갔을 때도 1번 구간에서 쳐놓는단 말이야. 오른쪽 다리가. 그러면 타이밍이 밀려요. 그리고 무릎과 발목과 날 간의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토픽 타이밍이 역시나 밀릴 수도 있고, 또는 날이 나가는 방향이 가볍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버릴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토픽을 최대한 들어서 토픽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무릎이 펴진 자세가 아니라 살짝이라도 굽혀진 자세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토픽까지 타이밍, 즉 이 3번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구간에서 줄인다라기보다 3번 구간에서 토픽을 해서 아웃엣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딱 펴진 상태로서 내려오면 내려오다가 무릎이 굽혀져요. 그래서 3번 구간에서 토픽이 안 되고 4번이나 5번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3번 구간에서 토픽이 돼야 돼요. 3번 구간 시작해서 내려 찍기 시작해서 3번 구간 끝날 때쯤이 토픽이 딱 되는 게 좋은데, 그건 1번 구간에서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의 위치가 토픽을 주저하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이 위치가 잘 잡혀서.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를 만들어서 내려오면서 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3번의 이 끄트머리 구간, 이 구간에서 토픽을 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빠지는 모습이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이 피겨판을 보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느끼는 게, 거듭 말하지만 1번 구간에서 노는 경우가 99%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설명한 이 개념들을 코치들이 잘 알고 있고 성의 있게 열심히 지도했다면 최소한 1번 구간에서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조차 안 하는 선수가 99%예요. 1번 구간에서 쳐놓으니까 2번 구간에서 다리를 올려요. 그리고 무릎이 안 굽혀지고 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펴져 있어. 그리고 내려오다가 굽혀져. 그러다가 보면 이미 4번, 5번 가서 토픽이 돼요. 이 경우가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이쪽에 들어온 상태에서 어거지로 아웃 엣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날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간섭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몸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빠져나간 날이 아웃 엣지를 억지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발목 꺾어야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발목 꺾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눌린 거고 발목이 꺾인 게 아니고 위에서 힘이 가해져서 눌려진 거고, 이건 어거지로, 자, 힘이 여기서 가해지지 않잖아요.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데 여기 어떻게 가해져? 이거는 눌려져서 아웃 엣지가 아니라 발목을 꺾어서 아웃 엣지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주요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1번 구간에서 제발 스타트를 해라. 오른쪽 다리가. 2번 구간에서 토픽 준비 끝내라. 3번에서 토픽 해라. 무릎이 몸 가운데를 막지 말고, 왼쪽 무릎이. 이것만 지키면 어지간하면 신용은 된단 말이에요. 신용은. 그런데 이런 신용조차 안 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이거예요. 첫째, 코치들이 모르는 경우. 이게 1번이고요. 2번, 코치들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선수들이 알아쳐먹지를 못하는 거. 그럼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게 김연아, 김채연, 투르소바와 수정한 발리에바의 러츠죠. 제가 설명했던 이 러츠가 애초에 별로라고 하면 지금 이 전제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그런데 김연아의 러츠가 애초에 틀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웃 엣지를 저렇게 잘 구사하는 선수들은 제가 말한 기준을 다 지켜서 뛰고 있는데 점프 뛰는 스타일이 같았습니까? 김연아 말고도 러츠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그래서 4명을 가져왔잖아, 내가. 4명의 기본 원칙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선회전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점프를 크게 뛰었냐? 작게 뛰었냐? 그거 말곤 차이가 없는데?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1, 2, 3, 4 중에. 1, 2, 3, 4 중에 대체 뭐가 별로일까? 그런데 선수들이 바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99%가 바보일까요? 저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해요. 1, 2번 두 개 다거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4번을 한다는 건 김연아의 러츠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사실 제가 오늘 소개했던 이 4명의 러츠 외에 다른 선수들의 경우 아웃 엣지를 인정받지만 여기 해당 안 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편법성 러츠에 가까워요. 아웃 엣지를 인정받는다 해도. 그냥 아웃 엣지를 인정받는 거지 아주 훌륭한, 제가 말했던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러츠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신지아가 있는데 신지아 한 명만 언급하고 갈게요. 신지아가 이 무릎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요. 살짝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제가 아까 무릎이 이 발목보다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토픽을 주저하게 된다고 했죠. 또는 날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몸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거나, 그죠? 그런 현상이 신지아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에 문제가 되느냐? 도입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뛰기에 힘들어져요. 신지아가 김연아만큼 도입 스피드를 빠르게 넣기 힘든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약 방식이 회전축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김연아 대비. 이제 토를 쓰는 방식이, 왜? 신지아는 회전 운동을 좀 더 빨리 하거든요. 김연아보다. 그래서 회전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도입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건 점프의 전체 템포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픽도 빨라야 되는데 무릎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토픽을 빨리 하기가 상그럽다고요. 신재아가. 그래서 만약에 신재아가 이 토픽의 이 무릎의 위치만, 왼쪽 다리 무릎의 위치만 좀 더 이렇게 여기에 가깝게 만들어주면 도입 스피드를 올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아도 될 거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신재아가 그동안 뭐 최영경 팀에서 박빛나 팀, 박빛나 팀에서 일본 팀, 그 다음에 지연정 팀, 그다음 브라이언 호서 이렇게 총 5명의 코치들하고 일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최영경 팀 이전에 있었던 팀도 있지만 그 팀은 제외하고 그 팀 중에서 신재아가 러츠나 플립을 뛸 때 이 무릎의 위치, 각도에 대해서 언급한 코치가 있긴 한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준 적이 있나요? 신재아는 뭘 해도 무릎이 몸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아가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재아의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못 잡아요. 제가 이 무릎 얘기를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신재아가 너무 많은 점프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더 망가질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 해왔다고요. 근데 오늘은 굳이 말하는 게 예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재아가 이 무릎 처리만 잘 되면 발목 안 꺾어도 러츠 아웃 엣지가 충분히 돼요. 편하게. 도입 스피드 지금 정도 넣는 거에서 훨씬 더 편하게 토픽을 가감하게 빠르게 찍을 수 있고요. 간섭이 없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스피드를 메댓보다는 빨리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김연아만큼은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들이에요. 다시 좀 돌아와서 자, 대체 어떤 게 원인일까? 코치들이 모르거나 알지만 설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김연아의 러츠 자체도 별로이거나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 러츠를 잘 뛴다 하는 선수만 갖고 온 거거든요. 김연아, 김채연, 투르소바, 발리에바. 물론 발리에바는 수정된 버전에 한해서 내가 언급한 선수만큼이나 피겨 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피겨 전문가 중에? 이들의 러츠를 내가 김연아라고만 했지만 실제로 4명이잖아. 이 4명의 러츠보다 러츠 더 잘 뛴 사람이 있어? 왜 이 4명의 러츠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말한 기본 원칙들. 그리고 저는 이거를 2008년에 가설을 세워놨던 것들이에요. 이 개념이.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블로그 시작부터 김연아 플립 엣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연합바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엣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김연아의 러츠 플립, 아사다마오의 러츠 플립을 비교하면서 1차적으로 가설을 세웠고 거기에 러시아 애들, 선회전을 많이 하는 회전 운동에 집중하는 애들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17년도 이후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추가된 개념들을 지금 정립한 거예요. 간단하게. 다만 어떻게 뛰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 선수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 틀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오늘은. 대체 몇 번일까요? 여기서. 이 설문조사하자. 설문조사. 이 영상 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영상의 끝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알고 숫자 번호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건 영상을 거의 끝까지 다 봤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번호를 적으세요. 복수도 가능합니다. 뭐 1, 2, 3 가능하고 2, 3, 4 가능하고 다 가능해. 몇 번일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1, 2, 3번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한심한 거잖아. 우리나라 피겨가.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4번을 꼽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니까. 다 부정해야 되거든. 4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김연아처럼 뛰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가 아니고요. 다른 스타일들을 선수를 다 가져왔잖아. 그리고 이 외에 아웃엣지 판정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뭐에 해당한다? 네. 공중 자세를 만들기 불편하거나 도약력을 발휘하기가 불편하거나
리듬과 템포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웃 엣지 형성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1, 2, 3, 4의 기준 조건에 안 맞아요. 즉, 질 떨어지는 러츠라는 거야. 질이 괜찮은 러츠는 결국 이 내가 오늘 말했던 기본 원칙에 다 부합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질 떨어지는 쓰레기 러츠예요. 딱 잘라 말해서. 자, 1, 2, 3번 중에 답이 있거나 복수 정답이라고 하면 얼마나 한심해 이게.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코치들이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지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바보도 아니야.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천재인 거죠. 웃겨요? 뭐 웃어도 돼. 내가 천재라면 범죄들이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천재니까 이런 걸 아는 거고 범죄들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 뭐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천재가 아니란 걸 알아요. 다만 머리가 좋다는 것도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머리가 좋다는 걸 항상 느껴왔어요. 솔직히 서울대 간 친구? 나보다 머리 좋다고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걔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마지막 장을. 그랬는데 144가 나왔어요. 그럼 아마 제가 144보다는 높겠지. 제대로 검사를 하면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머리가 굳었지만.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머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천재는 아니라는 거.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천재들 있죠. 그런 천재는 내가 아니라는 걸 제 자신이 잘 알아요. 대체 어떤 게 정답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댓글 남겨보세요. 다음번부터는 오늘 한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특정 선수의 러츠가 뭐가 문제다. 그러면 그냥 그거 지적해 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